말씀은 에스더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3페이지에 있는 에스더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옛날 이야기를 읽지 마시고 오늘날 우리 사회 이야기를 한번 같이 상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더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는 왕의 어명 조서가 떨어져서 그것을 전국으로 다 보내고, 또 다른 여기 전국은 한 나라의 전국이 아니라 제국이라 여러 민족 열방들을 지배하는 곳이니까 거기에 번역까지 해서 다 보냈습니다. 다 죽이고 다 뺏어라. 다 보낸 다음에 15절에 보면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 수십만이 될 사람들을 대학살하는 명령을 딱 보내고 오늘의 일과 끝났으니까 이제 좀 즐기자. 그러고서는 먹고 마시고 띵까띵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과거의 고대 제국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여기 읽으신 느낌이 이제 우리가 페르시아 이야기를 잘 모릅니다. 그리스나 로마 이런 거는 영화나 그래도 작품들을 통해서 조금씩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페르시아는 간접적으로 아라비안 나이트, 신밧드의 모험 이런 거 들은 게 하나 있고, 가장 최근에는 300 영화 아시죠? 페르시아군 300이 등치 이렇게 멋있는 남자들이 열심히 싸우다 결국 죽는 이야기, 이거 봤어요. 저는 근데 참 비참하고 너무 슬퍼서 비행기에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울면서 봤는데, 이렇게 몰락하고 망하는 게 보여서 봤는데, 한국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여자 관객들이 그냥 멋있는 그 남자 배우들 보는데 나름 재미를 느꼈다는 거 보고 저도 나도 굉장히 고리타분한 사람, 이 남자들이 멋있는 여자들 나오는 영화 보고 좋게 보는 건 조금만 좀 생각을 했지, 그게 멋있는 육체미가 좋은 남자 배우들에 대해서 그들이 나오는 걸 또 젊은 여자 관객들도 좋게 봤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이런 게 있으라고는 상상을 미처 못했었어요. 어쨌거나 그런 걸 통해서 겨우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 그쪽 얘기들이, 가사 얘기들이 조금 되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나온 거 보면 야 이제 전국에 학살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려라. 이게 순식간에 전국 전세계 127도 그러면은 쫙 다 퍼져나가고, 하발이 가고 신문이 가고 또 글이 가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번역해서 바로 보내가지고 곳곳에 다 전달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오늘날이 전 세계가 아주 하나가 딱 된 정보통신의 모든 소통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고대 그것이 가장 어떤 나라보다도 절대적으로 앞서고 완비된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로마가 도로를 잘 깔아서 전 세계를 군대로 지배할 수 있게 도로를 잘 다듬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훨씬 더 뛰어넘는 나라가 사실은 페르시아예요. 로마는 그 이후에 이런 걸 보고 배운 거죠. 이거보다 로마보다 훨씬 앞선 시대에, 그리스보다 앞선 시대에 전국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잘 알았어요. 아주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 이전에 바벨론이나 아수르라는 제국이 어떻게 실패하는가를 봤더니 너무 잔혹하게 폭정을 하니까 오히려 실패한다. 이걸 아는 거예요. 고대 세계의 단순한 생각은 저것들이 잡생각을 못하게 쥐고 짓밟고 전갈로 다스려야 꼼짝 못하고 말 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오래 못 가고 오히려 더 누를수록 저항이 세지고 반란이 일어나고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나 아시리아가 어떻게 실패하는 걸 잘 보고 배운 이 페르시아는 짓누른다고 쉬운 게 아니다. 오히려 그냥 주요 지점에 그들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반역을 일으키기 위한 큰 세력만 없애고 주요 민족들이나 나라들이 자율적으로 잘하게 놔두는 게 오히려 오래 갑니다. 대신 세금만 제대로 잘 걷게 하고 꼭 필요해서 우리가 어디 원정 갈 때 군대 좀 차출하고 불량미 좀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실속 있고 훨씬 오래 가는 것이다. 이걸 깨달은 게 된 것입니다. 중앙 집권적으로 아주 폭력적으로 짓누르고 억압하고 이런 과거의 그런 통치 방법과 안 됩니다. 오히려 자유를 주고 자율성 있게 활동하게 하되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움이 있을 때 세금이라든가 군인 징발이라든가 여러 군사물자들 가는 길에 제공하고 이러면 되겠다 하고 일찍이 눈을 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지방 분권 그리고 각 민족과 열방마다 자유를 인정해주는 꽤 세련된 그런 통치를 이 페르시아가 했던 거죠. 대신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연락이 잘 돼야 되니까 완전히 단절되고 그러면 점점 더 이탈해서 말을 안 들을 테니까 제대로 잘 행정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 정보통신망을 그 당시 수준으로는 아주 잘 다스리고 잘 정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딱 나가면 쫙 옆에서 다 번역해가지고 쭉 제국 여기저기로 다 갖는 거죠. 오늘날 거대 제국인 미국 같은 나라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패턴들을 첫 번째는 로마에서 배우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역사를 열심히 공부하고는 그걸 그대로 쓰더라고요. 여러분 구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건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시진핑 국가 중국의 우두머리도 아니고 구글이 지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꼭 무슨 빅브라더 이런 걸 떠나서 지금부터 벌써 한 10년 더 됐군요. 한 10여 년 전에 매년 연말 되면 미국의 대표 시사 잡지 타임즈에서 그 해의 인물 이렇게 뽑는다는 거 가끔 보셨을 거예요. 올해는 누가 됐냐고요? 이 양반들이 한국 사람들이 아니신가? BTS가 된다는 하면서 BTS 방탄소년단 후보자로 지금 유력하게 올라갔어요. 후보로. 아마 크리스마스 전쯤 이렇게 발표될 터인데 거기 표지에 딱 나오는데 벌써 10여 년 전에 금년의 인물, 올해의 인물로 구글이 올라갔어요. 전 세계 그 일대에 가장 큰 충격을 주고 새로운 인물로 부상한 그게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구글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거의 신과 같은 almost God 이런 정도로 인정을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결국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보는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런 회사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알고 싶은 게 있으면은 인터넷에 치잖아요. 우리같이 못당들 이런 사람들은 네이버나 다음에다 치죠. 그런데 젊은이들은 어디다 쳐요? 구글도 아니고 구글이 사서 밑에 거느리고 있는 유튜브에 치는 유튜브. 우리 유튜브는 그냥 영화 보는 거로만 알았죠? 이제 유튜브에 모든 것들이 다 있네요. 그것도
눈으로 보이게 그림으로 설명까지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을 때 뭐 고장나면 이거 어떡하지 애들은 다 구글에게 쳐보면 똑같은 모델을 어떻게 수리하는지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부품만 사다가 부품만 또 전문으로 파는 큰 홈디포라는 업체가 있으면 가서 사다가 그거 그냥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부터 어마어마한 것까지 이미 그런 정보통신 모든 정보를 쥐고 있는 사람이 다스린다는 게 이게 옛날 얘기가 전혀 아닌 거죠. 요즘에 또 그것에 또 다른 우리가 들어본 개념 중에 빅데이터라는 게 있다는 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는 걸 그 수많은 양을 다 정보를 정리해가지고 성향을 알고 흐름을 알고 미래를 예측하고 각 사람의 기호에 맞는 것들을 딱 맞춤 제공하니까 아야 소리도 못하게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더 무시무시한 게 뭐냐면요. 구글 트랜스, 구글 번역해요. 그냥 복사해서 쫙 넣으면 1초도 안 돼서 옆에 외국어로 딱 번역이 나와요. 실제로 어떤 토속적인 얘기나 어디 원주민의 이야기 또 우리나라 같이 좀 서양말하고 다른 언어라도 영어로만 번역만 해두면 영어와 비슷한 언어들 있지 않습니까?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런 얘기들은 그냥 거의 90몇 프로 똑같을 정도로 번역이 나옵니다. 그들끼리는 이미 번역의 오류가 5% 이내로 줄어들었어요. 우리나라 언어가 전혀 갈래가 다른 나라들만 조금 오류가 여전히 생기죠. 이번 오퍼레이션은 저 사람이 꼭 수훈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 이번 수술은 저 사람이 꼭 수훈을 세워야 된다. 이번 작전은 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수술이라고 번역하는 요 정도 이상한 정도 좀 나오는 일은 있어요. 우리말로 하는. 그러나 어쨌거나 이제 영어라는 단어를 딱 써서 어떤 언어건 영어로만 번역되면 그 다음에 또 영어 번역하고 독일어 번역하고 따로 이렇게 하던 시대가 아니다 이거예요. 영어로만 번역해서 거기다 올려놓으면 바로 모든 주요 언어로 다 번역이 돼요. 이런 시대로 바뀌었어요. 이 지금 애써서 읽은 이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토만 점령한 게 아니라 중간간에 그냥 군사 주둔만 좀 하고 세금만 바치게 하고 거기에 크게 관여 안 해도 제국을 다스릴 수 있다. 이걸 읽어서 그 다음에 로마는 그렇게 했듯이 미국 나라도 자기들이 제국이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하지만 결국 하는 일이 주요 국가에 가면 꼭 미군을 주둔시키는 거예요. 일본, 우리나라, 또 그 다음에 필리핀 위험스러워 보이는 나라들을 에워싸는 이런 일을 다 하지. 심지어 지 혼자도 힘이 있는데도 유럽에도 다 나토를 이렇게 중간에 심어놓고 심지어 아랍 국가 중에도 미군 기지를 오고 굳이 가서 뭐 왕을 칼을 든다고 하지 않아도 미군 기지를 오면서 의식하게 만들고 같은 편이 되게 만들면서 적이 될 만한 나라를 쫙 포위하고 항상 경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페르시아의 통치 원리 그리고 그게 로마의 통치 원리부터 배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됐느냐? 단순히 경제력 또는 이 무슨 문화가 좋고 이거 이전에 역시 영어의 덕을 본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요 세계 4대 언어는 결국 인구 많은 언어가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 인구 많은 언어 말하자면 중국어, 그 다음에 아랍어, 그 다음에 스페인어, 그리고 영어예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영어가 아니잖아요. 중국어 말할 것도 없이 13억이니 15억이니 지들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랍어 한 5억 된답니다. 스페인어 스페인만 쓰는 게 아니라 중남미는 브라질만 빼고는 다 스페인어 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4억이 넘어서 5억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 영국,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영연방 국가인 호주, 뉴질랜드, 무슨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또 있죠. 저 남아공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중에서도 왜 그럼 영어가 전 세계를 휩쓰느냐? 세 가지 주요한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역시 영국에 이어서 세계에 영향을 끼친 미국의 힘이 있긴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언어가 세계를 휩쓸진 않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쭉 언어 발달을 보면 어떤 언어가 먹히느냐? 쉬운 언어가 기본 먹혀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 언어들과 영어로 보면 그쪽 계보의 저 할아버지 언어서부터 계속 발전한 걸 보면 가장 미개하게 마지막 단계로 제일 규칙이 흐려지고 단순해지고 쉬워진 언어가 영어예요. 그래서 쉬워야 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보급이 되는 게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힘, 미국의 지배력, 미국에 대한 사람들의 흠모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고대에 그렇게 인기 많은 나라들이 있다고 해서 그 언어가 꼭 성공한 건 아니었어요. 성공하려면 역시 양쪽으로 늘어나면 쉬워야 돼요. 쉬워. 그래서 소위 그 로마어들 다 이런 언어들을 로마 그 밑으로부터 라틴어부터 나와서 로마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제일 쉬운 언어가 바로 영어예요. 그러니까 통일이 됐습니다. 그거보다도 더 결정적으로 전 세계를 휩쓴 힘은 뭐냐면 해도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에 주요한 것들이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영어 알아서 세계에 접근하기 위한 사람들이 더 열심을 가지고 영어에 접근하고 영어로만 하면 그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에 의해서 전 세계 어디든 자기 걸 내보낼 수 있으니까 영어가 아주 단기간에 이렇게 전 세계를 휩쓴 거죠. 이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이 그와 똑같은 수준에 과연 정보통신망을 잘 갖춘 제국이 전 세계를 어떻게 다스렸고 그것이 얼핏 보면 유대인을 대학살하는 요 사건에 머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인류 역사나 오늘 우리의 문화까지도 그대로 들여다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정보의 나라, 정보통신망이 발달해서 죽이자! 그 얘기는 이렇게 정보통신을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공문서와 행정을 잘 정비하는 관료 조직이 또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누가 출세하느냐 결국 글자 아는 게 힘이었어요. 이미 그 당시 아는 게 힘. 그 중에서 특별히 옛날일수록 글자를 아는 게 힘이에요. 한자만 알아도 연속에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이집트 상형 문자하고 그림 쉬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왕과 귀족 자제들만 그 언어를 배우고 결국 제사장 그룹이 된 것입니다. 아니까. 딴 사람들은 글자를 전혀 모르는데 왕과 귀족의 자제들은 그들만 특별히 글자를 배우게 했기 때문에 그 글자를 아는 것만 갖고도 신이 이렇게 이 글자를 줘서 너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이거 가지고 지배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이어서 성직자만 되고 일반인은 성경을 모르는데 성직자는 이 어려운 영어로 쓰여진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을 아니까 교인들을 우매하게 키우고 신의 뜻이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모르지 내가 하니까 내 말 들어 하고 중세교회를 타락시키는 힘이 됐던 것입니다. 아는 게 힘이라는 거 아는 게 특별히 제일 중요한 핵심이 언어 문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들 계층들은 항상 귀족들과 함께 글자를 터득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력, 지배력을 행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제이면서 그러니까 종교를 장악하면서 종교뿐만 아니라 역시 옛날은 정교 일체니까 정치, 경제, 행정, 문화, 종교가 다 하나가 돼가지고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신의 뜻을 사람들이 대현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것을 더 전국에 지배하도록 잘 전달되는 통신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보라고 부르는 그 지식, 암 이런 걸 독점하고 큰 유익, 기득권을 누렸던 것이죠.
패트리샤 혹시 요즘 뜨고 있는 드라마 중에 스카이캐슬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얘기는 들으셨죠? 그 저만 열심히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제 얘기여서 그래, 제 얘기여서. 거기 보면 그야말로 아주 명문대, 한 군데가 뭐 대학도 아니고 한과 거기 넣겠다고 여러 참모들을 동원해가지고 출제 경향부터 시작해서 그 교수가 좋아하는, 예를 들면 그 선생님이 뇌물을 받음직한 품목 뭐 이런 것까지 다 알아가지고 하고, 심지어 라이벌 대회는 제거를 하든지 오히려 자극제로 쓰든지 이런 것도 해서 원하는 대로 원하는 학과를 다 넣어줄 수 있다, 이런 사람 얘기가 나오더라 이거요. 한편으로는 저 드라마는 뻥이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기자들이 연구조사에서 기사를 보고 실제 대치동 돼지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진짜더라 이런 얘기가 나요. 돼지 엄마가 뭔지는 아시죠? 과외나 이런 학업 이런 쪽에 잘 알아가지고 다른 엄마들을 몰고 다니는 우두머리 엄마를, 돼지 엄마를 돼지하고 새끼들 절절절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엄마들도 나름 아무리 교육열이 높아도 정보가 없는 거야. 어떤 과외 선생님이 최고고 어디에 가야 뭘 배울 수 있는지를 잘 모르는데, 이미 자기 앞에 큰아들을 한번 성공시켜본 엄마는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때는 막내로 쫓아다니면서 배웠지만 그렇게 한 3년 열심히 다녀보니까 터득을 하지 않겠어. 대한민국 아주머니들 아시잖아요. 터득을 해. 그럼 자기 두 번째 아이 동급생들 엄마들을 다 몰고 다니면서 요 과목은 어떤 선생님, 요 과목은 어떤 선생님. 그 수행평가에서는 뭐 이걸 해가지고 아주 추세를 끌어가는 사람들을 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 다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부끄러운 얘기죠. 지금부터 40년 전에 제가 중고등학생이었을 때, 그때도 이게 똑같이 있었어요. 지금은 대치동으로, 비교적 대치동, 목동 이런 데로 많이 알려졌지만 그 당시는 정말 이런 세상이 있는 것도 알지 못했고, 정보를 쥐인 자들, 이런 정보를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사대문 안에 청와대 왼쪽 오른쪽 뒤쪽, 청와대 왼쪽은, 여기서 말하는 청와대 왼쪽은 효자동, 옥인동, 청운동, 청와대 오른쪽은 과회동, 상청동, 청와대 뒤쪽은 부암동, 평창동, 조금 뒤이긴 하지만 성북동, 이런 데를 엄마 아빠들은 이런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외를, 어떤 팀을 만들고 어떤 정보를 해서 원하는 대로, 애가 깽판만 치지 않으면 원하는 학교를 거의 넣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해에, 그 당시 학력고사니까 요즘 수능, 학력고사 1등이 누군지도 알고 본고사 1등이 누군지도 맞춰요. 깃발 안 꽂았는데도. 뭘로 맞추겠어요? 정보, 분석. 페르시아의 이 정보망처럼, 또 오늘 구글로 대표되는 전 세계 나라들의 정보망처럼 그걸 다 알고 맞춰요. 어느 정도냐? 부정한 방법은 안 쓰나요? 예를 들어서 수능이나 대학 입시 시험을 출제할 때가 되면 선생님들이 어디 잡혀가서 연금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종종 들어가는 사람 집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은 대학교 동기고 이러니까 서로 아니까 이놈이 집에 있나 없나, 어떤 놈이 집에 있나 어떤 놈이 집에 없나 전화를 쭉 돌려보면 며칠 걸렸는데 전화가 안 된 놈이지, 근데 핸드폰 없었을 때니까 어허, 이놈이 들어갔구나. 그 놈이 들어갔으면 그 놈의 전공이 있잖아요.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모든 거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여러 전공자들을 섞어서, 수학이면 수학, 국어면 국어, 영어면 영어면 전공별로 여러 사람을 넣어서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 영역의 문제를 내는데 벌써 누가 들어갔는지를 안다.
그 얘기는 어떤 문제가 난다는 거를, 어떤 분야에 어떤 문제가 난다는 걸 일단 50% 이상은 예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그 사람들이 즐겨 보고 공부하고 스터디하는 책이 뭔가, 잡지가 뭔가. 그 당시 우리 수준이, 우리 한국 수준이 얕았습니다. 전부 일본의 책들을 갖다가, 일본어는 좀 쉬우니까 직접 보든지 번역해서 이랬거든요. 그러면 일본의 동경대학이나 이런 데가 지난 4, 5년 새에 무슨 문제를 어떤 식으로 꽈서 냈는가를 딱 보면 요놈이 요거 좋아하겠다. 평소도 학교 때도 만들었고 그 위에도 자기들끼리 과외도 하고 뭐도 해보고 거기서 알았다. 근데 이놈이 들어갔다. 그럼 요놈은 요 문제를 낼 것이고 요 문제를 그렇게 하면 요렇게 두 바퀴 꽈배기를 꼴 것이다. 이래가지고 소위 킬러 문항, 그러니까 평범하게 다 맞출 수 있는 문항 말고 아주 변별력 하면 제일 어려운 문제를 두세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맞춰요. 부정행위 없이. 그리고 그것을 미리 예측되는 문제를, 거기는 이제 두세 개 나온다면 그걸 한 20, 30개 예측을 해서 쫙 풀어가지고 계속 풀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터득이 되잖아요. 딱 시험 문제를 받아보는 순간 소름. 그대로다. 그 적중률이 실제로 80%가 넘어요. 100%는 아닌 것 같긴 해요. 80%가 넘어요. 그리고 이미 고등학교 3년 동안에 그런 것을 그렇게 진짜 장안에 극단적으로 온 가족과 돈이 동원돼서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약 300명 됩니다. 그 300명이 3년 동안 뭐 온갖 시험을 보고 온갖 과목 선생님 거치면 대개 이렇게 분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딱 몇 명만 모여보면 올해 S대 수석 누구 같지 않아? 대충 다 맞아요. 그래. 다만 이 지방에서 서울에 알려지 않은 또 천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무슨 부산고, 경남고, 또 대구에 대구 달성고라든지 무슨 광주일보라든지 전주고라든지 이런 지방에 그냥 명문 고등학교 출신 중에 유난히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건 못 맞출 수 있겠지. 그러나 정말 탑 5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안다니까요. 미리. 심지어 어느 정도냐? 이제 그게 시험을 딱 치고 끝난 사람이 있잖아요. 붙지 못하고 이제 재수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모여서 테스트할 때요. 문제를 일부 종이도 인쇄도 서울대학 시험 문제랑 똑같이. 문제는 좀 다르지만 종이 색깔, 필경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렇게 필경하고 등사구를 글자와 색깔까지 똑같이 해서 딱 내는 애들이 벌벌벌 떨고 못 써. 그 낙방한 시험 시간에 억압돼가지고 치지 못하고 실패한 그 트라우마, 그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건 못 쓰는 첫 번째 시험. 벌벌벌 떨고 있는 애들. 그런 걸 훈련을 시켜가지고 너는 이걸 극복해야 되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 시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되면 거의 누가 수석할지, 누구는 어느 과 원하는 대로 갈지 못 갈지 다 드러나고. 그 시대가 지금부터 40년 전입니다. 40년 전에 이미 이런 고급 정보들 독점한 사람들이 구름 위에서 독점해서 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모르고 아쉽게 그냥 등 떠밀려서 가고, 또 전혀 그런 것에 아예 접근조차 못하며 먹고 살고 생계조차가 위험한 이런 사람들이 혼재해서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 40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를 관심 두시고 교회를 들어 쓰시는 바람에 복음적으로도 교회가 늘어나고 부흥이 됐지만 그 결과 우리 사회에 문화나 민도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깨었죠. 정치적인 격변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많이 깨어서 이제는 글자를 성직자들만 독점하던 예전 시대에 비해서 교인들이 얼마든지 직접 좋은 설교와 좋은 공부와 좋은 지식을 각각 다
노력만 하면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지식의 민주화, 영감의 민주화 시대로 이렇게 바꾸어 주었어요. 또 선택을 특수한 계층만 아예 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본인만 원하면 얼마든지 다 가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는 길을 제도상으로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반드시 신학 석사 또는 목회학 석사라고 하는 대대원 같은 그런 공부를 다 하셔야 돼요. 석사 수준으로 높은 건 다 이 뜻이 아니고 그 목회학 석사라는 우리가 신원 장학금을 만들어서 모아서 만든 그 제도는 어떤 목적이냐? 모든 교인들이 거기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목회가 무엇인지 목회에 해당되는 수많은 분야들을 아주 얇게 그러나 넓게 360도 전부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걸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그 목회학 석사 또는 신학 석사라는 MD부 과정입니다. 이게 미국식 사고방식으로 나온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딱딱한 이론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실용적인, 현실적인,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거 중심으로 사고방식이 모여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단기간에 저렇게 큰 나라를 이룬 거거든요. 절대로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무엇을 해도 마지막 단계에서 눈에 보이는 열매, 구체적인 실적을 내라는 거예요. 아이들 이틀 3일하는 성경 공부나 뭘 해도 꼭 마지막에 같이 노래를 하고 같이 악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몸에 배서하는 주일학교 이런 교육들이 전부 그 미국식 교육이 들어와서 마지막 끝날 때쯤은 뭔가 결실 또는 뭔가 점검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MD부라는 제도도 다른 나라에 없었는데 미국이 교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실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된다. 그걸 위해서 만든 제도가 목회를 위해서 만든 제도가 3년짜리 목회학 석사 MD부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실상부한 평신도 운동을 하는 건강한 교회, 신학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든 교인들이 MD부 과정에 있는 모든 과목들은 다 배우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딱딱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기독교 교육, 기독교 행정학, 또 그 다음에 신학, 그 다음에 성경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아주 수도 없이 역사부터 시작해서 다 얇게 최소한 그런 거구나, 그런 것들이 있는 거구나 하고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몸으로 배서 몸에 배셔가지고 교회가 1년 동안 하는 일이 이렇다. 1월에 뭐하고 2월에 뭐하고 11월에 뭐하고 12월에 뭐하고 주일날은 뭐하고 또 평일에 뭐하고 아침 시간은 주로 어떤 일, 수요일은 어떤 일, 금요일 몸에 배서 어느 정도 행동 자체는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신학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것을 왜 하는지까지 아시게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명실상부한 회중주의 교회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날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지식이나 신학이나 세 단계를 거쳐야 된다. 노하우. 어떻게 하는지 그 자체. 지금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가 다 아셔요. 그러나 이제는 노웨어. 어디 가면 그것을 다양하게 배우고 더 정확히 배울 수 있는가. 한 사람에게 배우는 한계를 넘어서 그 넓은 분야를 다 내가 두루두루 섭렵할 수 있는 좋은 사이트, 좋은 블로그 이런 것들을 아는 게 필요해요. 또 그게 아니라 학교 가서 또는 학교 제도로 교회에서 배우는 것도 역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know why. 왜 하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진짜 그것을 전문가답게 지혜자답게 원리와 배경을 알고 한다. 이게 이제 한국 사회가 교회가 바뀌어가는 그리고 우리가 누구보다 그걸 절실히 체험해야 될 우리의 과제입니다. 정부와 사회, 특정인에게, 특정 장소에게, 특정 의도에 매여있던 그런 정보가 아니라 다 공개됐는데 어떻게 좀 교통정리를 잘 해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맞춤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정보화 시대에 맞는 우리 교회 생활, 교회 교육,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책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뒤떨어진 방법입니다. 실제로 유튜브에는
전 세계 가장 최첨단의 교육이 다 올라와 있어요. 옛날에는 그걸 국가가 직접 책을 써서 책을 수장하는 문서 창고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때 귀할 때니까. 그래서 어느 나라나 의회 도서관, 국회 도서관이 제일 큰 거였어요. 국가에서 직영한. 근데 거기에 책으로 모으는 게 아니라 전 지구 최고의 도서관이 어디냐? 그게 바로 유튜브다. 다만 우리나라 유튜브는 가짜 뉴스와 조금 이렇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충돌하려는 게 너무 많아서 분별이 필요하지만 어쨌건 도서관에 불량서적도 있고 우량서적도 있고 19금 빨간 책도 있고 아주 파란 책도 있고 다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모든 걸 다 모으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교인들의 최고의 좋은 교육을 제공해서 교계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유튜브 문서 창고를 만듭니다. 저희가 내용을 검증해보고 좋은 것을 신앙 안에서는 말할 것 없거니와 사회생활과 여기 있는 것 다 잘 정리해 놔가지고 그걸 우선 안심하고 가서 볼 수 있고 그 커리큘럼을 다 짜서 내가 굳이 대학을 간다 어디 학원을 간다 아니어도 이미 잘 짜여진 커리큘럼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탁탁 열어서 꼭 몇 강의들 딱 보면 이런 거구나 터득하고 이렇게 신앙교육과 생활교육과 사회교육이 되도록 하면 진짜 이 고도 정보화 사회에 평신도 운동을 제대로 하는 교회로서 다른 교회보다 우리가 늦게 출발했지만 얼마든지 빨리 따라잡을 수 있다.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는 정보화 사회가 되기 전에 규제가 너무 많다는 거 가끔 뉴스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야에서 너무 확실히 느끼는 건 뭐냐?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라지만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뭐 인터넷 하려면 다 욕이 나와요. 욕이 나와. 한국 교육들 다 욕 나와. 은행 가려면 뭐 액티브엑스 깔고 뭐 검증하고 그러고도 결국 해보면 안 돼. 미국 나라 엉터리 같죠? 그냥 한두 번, 두 번만 하면 다 돼요. 또 도난이나 뭐 사고가 있다. 절대로 소비자에게 덮고 씌우지 않아. 은행이 다 책임져. 우리는 어떻게 책임 안 지려고 쟤 때문이에요. 그 약관에 우리는 책임 안 지고 다 이렇게 빼는데 거기는 무조건 다 해줘요. 그래서 규제가 많다는 게 뭔지를 그런 데서 실감하고 또 하나는 하버드, 예일, MIT 제일 잘 나간다는 대학 교수들이 무료로 자기 강의 중에 제일 좋은 내용들을 유튜브에 올려요. 우리나라만 못 올려. 우리나라만. 대학 강의들 올리면 불법이 돼요. 왜? 그거는 디지털 대학이라는 이런 것으로 인가받은 학교만 올릴 수 있다. 규제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사이버 대학, 또 디지털 대학. 요 대학만 올릴 수 있지 종합대학은 올릴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육을 해서 저 아프리카나 오지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사람들이 올 수는 없잖아요. 그냥 통신과정으로 좀 자기 신학 공부, 아까 얘기한 목회학 석사 과정을 할 수 있게 해달라. 한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걸 용납을 안 해요. 왜? 워낙 사업비가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통신까지 풀어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렇게 서로 쌍방 과실 때문인지 그 제도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무슨 학위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튜브에 나와 있는 전 세계 최고 품질, 양질의 콘텐츠, 교육 교재들을 우리가 필요로 한 신앙과 신학과 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잘 커리큘럼을 짠 다음에 거기에 놓고 필요한 것들에 조금씩 보충 설명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진짜 정보통신 세계에 페르시아 제국이 그 시대를 다스렸던 것보다 더 우리가 정확하고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회중주의 합당하게 이렇게 교인들의 수준이 올라오게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회중주의를 하는 정말 신학성 영역의 교회가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성직자들만 정보나 지식인을 독점해서 되는 건 대선 절대 안 되고 교인들에게 그 정보가 그대로랑 똑같이 조금 지력의 차이 때문에 무슨 영어로 듣느냐 한국어로 듣느냐 요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공백지대가 생기면 안 되도록 목회학 석사 과정으로 온 교인들이 다 배우셔야 엄마 아빠 마음을 알고 집안일을 하는 철든 자녀들처럼 목회자가 이렇게 합시다 할 때도 일방적인 주입이나 강요가 아니라 저희는 이래 하는 거라구나. 노하우도 알아야 되지만 노웨어도 알고 미리 공부해두고 노와이 왜 하는지까지도 알고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게 진짜 좋은 참된 정보화 시대에 맞는 회중주의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고대 세계를 지배했던 페르시아나 로마가 그래서 성경에 아주 자세히 묘사된 것처럼 이렇게 정보통신망을 정비해가지고 바로바로 가게 하고 바로바로 번역이 돼서 문서들이 수발되고 하달되고 이렇게 된 것처럼 이제 21세기 미국이라는 사회 또는 국이라는 것으로 대표되는 이런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지금 저 건너편에 있는 일을 실시간으로 보는 게 된다면 우리의 목회 한편으로는 영성을 위해서 진짜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주님과만 승부를 거는 전통적이고 우리가 누구보다 열심히 그것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렇게 앞서가는 정보통신 모든 기술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따라잡기 위한 공부와 노력과 사역이 어우러져야 그냥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뒤처지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가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부담 가실 필요 없어요. 다 알아서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들이댈 테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살짝만 들으시면 되고 다 짧게 해야 되고 재밌게 해야 되고 당장 이제 내일 새벽 6시에 나가는 그거 하나도 안 들으면 제가 얼마나 그냥 쇼크 먹겠어요? 굉장히 간단하니까 그런 것을 들으셔서 이겨내세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성공했다고요? 라틴어로 독점했던 것을 인쇄술이 발전해서 독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쉬운 독일어로 번역해서 돌렸기 때문에 이게 노하우 노웨어 그걸 알고 성공했다는 겁니다. 우리 개혁이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성공했다고요? SNS라는 새로운 정보통신 그 시대에 딱 맞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그거 보지 말라고 홍보를 해준 노이즈 마케팅까지 누가 해주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퍼져서 이 초기에 불리할 뻔한 것들을 뛰어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이 제대로 성공하면 역시 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사람이나 특정 교회가 독점하지 않고 좋은 얘기들, 옳은 얘기들을 계속 교인들에게 공개를 해서 교역자와 교인 사이가 격차가 좁아지고 오히려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서로 이해하고 제대로 한편이 돼서 끌어간다면 우리 개혁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올해 안에 어렵고 힘든 거 지난해보다는 더 했지만 또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지냈고 마무리를 합니다. 내년엔 더 안정되고 무엇보다도 교회 학교든지 우리 장년이든지 차곡차곡 다져지고 배우고 특히나 큐티로 대표되는 성경 본문, 성경 주요 내용들을 배우고 말씀이 툭툭 떠올라서 크게 주저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부러도 제가 주일날 66권 한다는 게 별로 어울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좋고 은혜로운 구절들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 만나는 기간 동안에 뭔가 좀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로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저는 저대로 또 도움이 되는 게 있을 게 뭔가 한데 어쨌건 단기간에 이 성경을 한번 쑥 개관도 하고 그 중에 우리가 몰랐던 구절은 몰랐던 구절대로 잘하는 구절들은 그렇지 않은 제대로 된 이해를 함께 나누면 성경 개관 1년 프로그램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차곡차곡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과 연결된 목회를 또 우리가 배우고 그러면서 사회생활의 첨단이 어떤 것까지 배우면 비록 우리가 대전에 있으나 뉴욕 한복판에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 그런 향상, 그런 체험, 그런 승리를 같이 할 수 있게 되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좋은 시대에 우리가 조금만 의욕을 갖고 노력하면 진짜 늦게 배운 도적질이 무섭다. 근데 이건 나쁜 쪽에 쓰는 거거든요. 나쁜 일을 늦게 배운 놈이 더 빨리 배워가지고 나쁜 짓을 한다 이 뜻인데 우리 좋은 쪽으로 늦게 배운 회중주의, 늦게 배운 교회교, 늦게 배운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 여기에 다 성공하는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하시